저희도 막 그 늑대 거북이를 갖다는 이런 얘기 하자마자 네. 사실은 재미만으로 볼 수 없는 게 관련 업종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늑대 거북이는 함부로 키워서도 안 되고 늑대 거북이를 이동할 때 허가로 받아야 되고 이 늑대 거북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3호만 메세나폴리스의 경비를 뚫고 늑대 거북이를 스윙스 집 앞에다 갖다 놔라고 하면은 네. 저러면 안 되는 데부터 생각나는 그렇죠.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신고는 했을까? 참 합법적인 개체인가? Nobody can do it like u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블입니다. 오늘은 아웃사이더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에 나가는 시속 300km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TG 비치고생에서 가장 빠른 래퍼라는 한국인 래퍼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스. 오랜만에 이런 인사를 또 드리네요. 네. 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다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오늘 이분을 모시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외톨이, 주변인, 피에로의 눈물, 남자답게 베러든 예스터데이 등 현재 90년대생들은 모를 수가 없는 히트송을 보유한 분이며 한국 힙합에서 속사포랩의 창시자로 불리죠. 지금은 현재 한국 양서파충류협회의 홍보대사이자 서울 호서 전문대학교의 반려동물학과 전임교수를 맡았고 동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겸임교수를 하고 있으며 과거 키즈카페에 이어서 현재는 랩 아카데미라는 국내 최초 양서파충류 사설 교육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스타에서도 빠르게 읽어주는 릴스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뮤지션인 이분 래퍼 아웃사이더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디테일하네요. 네, 그래도. 소개가. 네. 네. 혹시 제 채널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채널이나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안 보는 편인데 이제 나 출연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보고 왔었죠. 저는 이렇게 이런 힙스러운 네. 힙합 채널인 줄 몰랐어요, 사실은. 네. 한동안 네. 제가 이제 힙합 채널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교류를 거의 안 했다 보니까 그래서 또 반가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 영상 보셨나요? 바로 전 영상 이제 네, 스윙스 빅나 TV 네.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네네.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은 과거 뮤지션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아웃사이더 이야기도 뭐 있지만은 네. 2026년도의 아웃사이더는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에 포커싱을 둬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럼 첫 번째 질문 네. 들어갈까요? 예전에 이제 키즈 카페 사업을 하셨다가 현재는 랩 아카데미라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랩 아카데미라 해서 랩을 이제 좀 가르치시는구나. 아카데미를 아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파충류, 양서류, 특수동물들을 좀 사육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약간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름을 랩 아카데미로 지으셨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래퍼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RAP라는 이 단어를 항상 이제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제가 특수동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특수동물들 이제 특히 파충류를 이제 reptile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링은 다르지만 REP고요. 네, reptile의 시작은 네, 랩은 RAP잖아요. 근데 항상 전 두 랩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름을 좀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 부원장이 지어준 건데 R은 reptile, A는 amphibian, 파충류, 양서류, 그 다음에 P는 plants, 여기 있는 식물들. 왜냐면 이제 특수동물들이 사는 사육 환경들의 식물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충류랑 양서류랑 식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근데 그걸 가르치는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랩을 하던 래퍼 아웃사이더에서 RAP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니 이게 완전 힙합인 게 뭐 네. 형님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뭐 우텐클랜 크림 같은 네. 것도 사실 알파벳 앞에 붙이면은 막 캐시 룰즈 에브리띵 어라운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랩 그 약간 펀치라인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정체성이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보면 네. 그 자켓도 네네.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 자켓이고요. 네. 원복인데 RAP가 딱 박혀 있는. 아, 저희 원생들은 이제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네. 이제 이 등 뒤에 RAP라고도 박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안 보이는구나. 그 너의 등 뒤에 항상 아웃사이더가 있다. 우리가 너를 뒤에서 지켜주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원복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어요. 네. 아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그 수강생 분들만 네. 이제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스텝들은 이제 블랙. 블랙으로 좀 더 힙합스럽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이 좀 다른 거죠.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색깔로 요색으로, 네, 청록색으로. 약간 티어별로 이제 좀 나눠져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선 따로 구매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원래 구매를 저희가 판매를 하진 않았는데 이걸 여러 명이 잔뜩 입고 다니니까 박람회랑 이런 데서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판매 안 하냐고. 네. 그래서 올해는 판매를 해볼까 해서 지금 굿즈 상품들이랑 좀 네. 판매용으로 좀 판매용으로. 디자인 좀 바꿔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약간 대학교 과잠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가격대는 혹시 아직 예상되는 뭐 책정을 안 했는데 저희가 되게 저렴한 가격 한 8만 원, 네, 8만 8천 원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자수도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꽤 굉장히 뭐 좀 자켓으로 돈 벌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상징적인 그렇죠. 의미가 있어서 네, 저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바로 조금 직접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데 래퍼 시절과 네. 지금 현재 파충류 사육 사업 중에서 네. 어떤 게 조금 더 수입적으로 좀 괜찮은지. 사실 그 가장 잘 되던 때를 비교하면 당연히 너무나 확연하게 랩을 하던 가수 생활을 하던 시절이 훨씬 월등하게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지금도 물론 이제 그 방송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 공연이나 네. 네,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수입적으로는 확실히 가수 쪽이 아무래도 이제 네. 단가 자체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단가가 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근데 대신 이제 요 특수동물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분야로 제가 뭐랄까 가수가 아니어도 다른 전문 분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었어요. 네, 그냥 단순히 가수였던 이름이나 인지도를 활용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 다른 영역의 전문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돼서 그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매출을 통해서 다시 이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전문 인력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꾸준히 해오면서 이제 그 궤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매출 차이는 당연히 다르지만 그래도 가치 차이는 저는 비슷하지 않나. 네, 이전에 가수 아웃사이더는 래퍼 아웃사이드는 정말 나 혼자서의 어떤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고 네, 여기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수 시절에 이제 전성기 시절에 들어오는 그런 네. 수입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진짜 뭐 80살, 100살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네. 또 이게 가장 젊은 나이에 전성기 때 누구나 맞아요. 한 번씩 오는 그 고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다들 그럼 뭐 저도 그렇지만 아티스트분들 보면은 그 고점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뭔가 세상의 섭리 같은 맞아요. 거를 깨달으신 분들이 어떤 다른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네, 맞아요. 제 기준에서는 또 형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를 비교적 좀 잘해서 네. 그거를 사업화로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근데 공통점을 느꼈던 게 물론 저는 이제 뭐 음악을 한 지는 뭐 한 26, 7년 정도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데뷔한 지는 한 22년 됐는데 사실 파충류를 취미지만 처음 접하게 되고 키우고 사육하게 된 건 한 34년 정도 됐어요. 네. 더 오래됐네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음악하기 전부터 네, 진짜요? 파충류를 키우기 시작했었으니까 이 취미였던 게 이제 또 다른 어떤 직업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비슷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좀 비슷할까요? 그게 또 제 이름과도 되게 관통하는 건데요. 네. 저는 약간 비주류의 주류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네, 아웃사이더라는 이름도 네. 네, 어떤 중심이 아니라 중심 바깥선상에 있는 사람이었고 제 노래 외톨이 주변인도 네. 다 코어가 아니라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특수한 케이스들인 건데 어떤 제가 처음 시작했던 힙합이라는 장르도 대한민국에서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이나 관심을 받는 장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시작하실 때 네,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정말 진짜 그 소위 말하면 저런 게 음악이야? 라는 기성세대의 어떤 시선들과 네, 그런 비난들이 진짜 많았어요. 패션부터 음악 모든 것 자체가 다 인정받기도 힘들었었고 저변도 정말로 되게 낮았었고 네, 좁았었고 그래서 정말 그 뭔가 특수한 이 상황을 그럼에도 너무 좋으니까 뚫고 거기에 몰입하면서 나가면서 결국 직업군으로서 하나로 이제 래퍼가 돼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수익을 내게 되는 구조가 됐던 건데 제가 다루는 특수동물도 말 그대로 이름이 특수동물이잖아요. 네. 이
동물도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류가 예를 들면 뭐 생산동물은 우리가 사실 이제 가축이라고 하죠. 네, 먹이라든지 생산을 위해서 네, 길러지는 동물들이 있고요. 그다음 반려동물. 네, 우리가 항상 평생을 같이 함께하는 뭐 강아지, 고양이, 토끼, 패럿, 햄스터, 기니피그 이 6종이 법적으로 정해진 반려동물이에요. 그 외 나머지 동물들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야생동물 특수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특수동물인데 말 그대로 비주류인 거죠, 사실은. 인간과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지도 않았고 문화 저변이 크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던 분들은 딱 뱀 보면 어른들은 아 징그러워요 무서워 이러잖아요. 네. 이게 마치 과거에 힙합 시작할 때 어른들이 저희한테 보였던 시선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걸 느끼세요? 네네. 근데 알고 나니까 빠지고 나니까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아 이거는 특이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빠지면 빠질수록 특별한 거구나를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아 그렇다면 랩이 나한테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했던 것처럼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처럼 이 특수동물도 사람들에게 무언가 좀 더 알게 만들어주고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면 이상해 무서워 특이해가 아니라 이것도 특별한 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이고 자연이고 생태고 네. 이 지구 생태계는 사실은 저희가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말로 다가갈 수 없는 엄청나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공부하니까 해나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창 시절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해야 되는. 그래서 비슷해서 끌리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런 걸 알려주는데 어떤 보람을 좀 느끼게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나도 지식을 쌓아가고 이걸 또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데 그걸로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또 창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해나가지 않을까 싶은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확실히 뭔가 개척하면서 남들이 좋아하지 않던 그 비주류를 네. 주류화시키는 데에 약간 성취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본능이었나 싶었는데 지금은 그게 당연한 저의 어떤 가치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그렇게 약간 달고 태어난 것 같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뭔가 숙명처럼 네.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제가 되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저는 그냥 똘똘한 정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좀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한 편이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주류 시장에 들어가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경쟁해서 그 주류 시장에서 1등을 할 확률보다 비주류의 영역을 이끌어내서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나의 에너지가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상대적으로 저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네. 지금 예를 들면 물론 저도 반려동물 그리고 저는 이제 양서파충협회뿐만 아니라 한국 애견협회 홍보대사를 한 지 한 10년 됐는데 네. 너무 좋아하니까. 네. 네. 근데 애견 시장은 정말로 이제 너무나 오랜 어떤 저변이 확대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제가 뭐 강영호 선배님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 때 이제 뛰어들어서 오히려 그 과정을 같이 개척하면서 하니까 그 가치와 의미를 좀 알아주다 보니까 오히려 특수동물 시장에서도 아웃사이더라는 사람이 신옥철 교수라는 사람이 단순히 가수로서뿐만이 아니라 이 영역의 전문 분야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말씀들을 해주실 때 그때 진짜 그 성취감도 느끼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래퍼랑 이제 사업가로서의 면모에게 두 가지 면모가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체질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계속 사업은 해오셨잖아요. 사실 네. 제가 하던 사업은 그 당시엔 제가 그거를 물론 확장되고 막 잘 되고 매출이 많이 나오고 막 직원도 막 20-30명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업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던 일을 그냥 했을 뿐인데 너무 좋아하고 잘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많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잘 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라든지 어떤 진정성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사업이라는 건 저는 이제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성. 네. 네네. 이 지속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는 단순히 그냥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좋은 대표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시스템을 잘 구성을 하고 구성원들 각자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오히려 대표자가 대표로서 이끌어 나가는 개념보다 대표자는 역할을 잘 분담해줘서 대표가 없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지속적으로 이런 게 저는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아직도 부족한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제가 없어지면이 되게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오너 리스크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제 영향력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저를 지우는 게 제가 그 하는 이 분야의 사업의 목표인데 아직은 잘 지워지지 않는 걸 보면 사업가로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네. 이걸 지우고도 아웃사이더를 지우고도 너무나 잘 운영되는 곳을 만드는 게 꿈이고요. 네. 저도 이제 제 친구 중에 혼술바를 한 4개 네. 정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도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네. 그쪽에 엄청 몰두를 좀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나이키 같은 브랜드나 예를 들어 뭐 아디다스나 이런 곳이 대표가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 저희는 계속 구매를 하고 그쵸. 거기는 시스템대로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또 그러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무언가 그냥 고여있지 않게 만드는 새로운 어떤 인물들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힘만으로는 또 에너지만으로는 또 위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왔던 멤버들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멤버들과 계속 새롭게 무언가 저희가 영입해야 되는 그런 구성원들을 또 조화롭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진짜 생태계 같아요. 네. 네. 그것도 또 하나의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뭐 저희 영장류? 영장류 시스템? 네, 영장류 뭐 그런 느낌? 맞습니다. 이게 참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키즈 카페를 하시다가 이제 네. 파충류 사업으로 아예 또 넘어가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키즈 카페는 처음에 제가 저희 딸아이의 놀이터를 좀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원래는 작게 그냥 한 뭐 100평 정도 되는 규모에다가 뭐 그것도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찾다 보니까 뭔가 넣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아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거, 해왔던 거,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막 공부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100평으로는 부족하네. 그래서 다른 데 보러 다니다 200평, 300평, 400평. 그렇게 확장된 거예요? 한 500평 정도 되는. 아이를 네. 위해서 500평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 이왕이면 또 아이랑 같이 제가 그때도 계속 키우고 있던 이 파충류들이 그때도 한 4,500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집에 있었어요? 네. 와.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동물을 다 같이 키울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게 분명 아이에게도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좀 이로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홍익인간의 이념을 받아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의미로 가지고서 그래서 저희 아이 이름이 또 이로운이에요. 신이로운 아이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을 이로운 나라의 앨리스라는 키즈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게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 우리 이로운에게도 그리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로운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을 통해서 동심의 세계, 판타지 세계로 빠져들었던 것처럼 그런 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딱 듣고 나서 투팍의 체인지를 듣고 나서 내 삶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처럼 저한테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살짝 따서 이로운 나라 앨리스라는 곳으로 키즈 카페를 만들었고 생각보다 너무 잘 돼 버렸어요. 네.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그 텀이 왔군요. 네, 너무 잘 돼서 사실 진짜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하고 매출도 그렇고 그래서 직원이 거의 한 23명 정도 되고 그런 곳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근데 또 반면 이제 오는 그 딜레마 같은 게 뭐였냐면
아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또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또 저희 딸아이에게 제가 보여지는 관심이 좀 줄어들게 되고 왜냐면 또 이건 일이니까 여기 오는 모든 아이가 제 딸이고 제 아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다치면 안 되고 즐겁게 네. 놀아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경험을 줘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줄어드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딜레마를 경험하면서도 어찌됐건 잘 운영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왔죠. 아 코로나 시기 때문에. 네. 저는 거의 제가 가수로서 이제 창출했던 수익 벌어뒀던 것들을 거의 다 올인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네. 근데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아. 그리고 이미 코로나가 터진 상태에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이미 운영하고 있던 규모가 이만큼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갑자기 이걸 줄일 수가 없잖아요. 네. 직원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나가야 될 비용들이. 금방 끝나겠지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 다들 고통 같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지만 저희도 그냥 숨만 쉬면 저희도 한 달에 1억씩이 그냥 계속 마이너스가. 근데 그 시간이 3개월이면 끝나겠지. 6개월이면 끝나겠지. 맞아요. 1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너무 길어졌었고. 처음에는 뭐 3주다. 그러니까. 뭐 2주면 끝난다 이랬는데 그게 연 단위로 갈지 몰랐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하루에 2,000명이 오던 곳에서 50명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15명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규제가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 가수로서도 설 무대도 없고 무대 자체가 안 되니까 운영하던 곳 자체에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겨내자. 왜냐하면 이제 딸아이랑 약속을 했던 게 너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꼭 이걸 운영하는 게 처음에 약속이었거든요. 애기한테. 그게 한 5년 정도는 운영을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코로나가 한참 지나서 거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기 시작하고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쯤 그때쯤 됐는데 이제 슬슬 복구가 돼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더 이상은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은 이 500평짜리에서 이 많은 동물들과 아이들과 이 소중했던 추억의 시간들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너무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나니까 앞으로 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 웃으면서 할 자신이 없으니까 오는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못 줄 것 같고 그래도 아이랑 약속한 시간까지는 좀 버텼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대학교에서 스카웃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전에 다니던 호서 전문학교에 이제 전임 교수로 반려동물학과 쪽으로 또 다른 선택을 해보자 이제는. 그래서 조금 상위 개념의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실 키즈 카페에서는 어떤 체험형 놀이 공간에 대한 그런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상위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동물과 관련된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가보자 해서 이제 대학 기관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키즈 카페는 이제 양도를 하고 아직도 다른 분이 맡아서 잘 운영은 하고 계세요. 아 같은 이름으로 이름만 좀 이름만 바꾸시고 네, 이름만 바꾸시고 안에 조금씩 바꿔서 지금 아직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배우셨나요? 어렸을 때 사실 교수라고 하면 진짜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지식이 엄청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수가 되어보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물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건 똑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고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야지 이 대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깊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허투루 알고 있는 걸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찾아 나서고 계속 나를 돌아보는 과정을 해 나가야지만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가 그냥 경험으로 내가 어떤 노하우로만 알고 있던 얕았던 어떤 지식들을 더 좀 체계화시킬 수 있었고 또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 분야에서 좀 더 무언가 확실하게 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선을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의 지식과 경험을 대학기관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을 했고 학생들에게 어떤 루틴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스텝을 좀 밟아가야지만 알려주고 싶은 것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잘 습득시켜줄 수 있을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임 교수다 보니까 전임이면 사실은 이제
이 직장 생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사실 정식으로 급여를 받는 첫 직장이었던 거예요. 그게. 살아오면서. 네, 살아오면서. 언더그라운드 때 아르바이트로 진짜 많이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장비 사서 홈 레코딩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가수가 되고 나서도 뭐 급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는. 그렇죠. 네, 그런 엔터테인먼트는. 거기서 이제 가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가수의 수익을 벌다가 나중에는 제 회사를 엔터테인먼트를 또 운영을 하다가 그러면 사실 저는 어떤 직장에 급여를 받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거의 뭐 마흔이 돼서 이제 들어가게 된 첫 직장이 또 대학교였고 전임 교수였었고 이러니까 무언가 되게 힘들었어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너무 뿌듯하고 너무 많이 배웠는데 이런 정치가 있을 줄도 몰랐고 이런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줄도 잘 몰랐었고 그리고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바꾸고 싶어 하면 저는 무조건 제가 책임지고 바꿨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게 개선돼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 책임 어차피 내가 지니까 나는 내가 바꿨거든요 항상. 근데 절차라는 게 있는 집단에서는 당연히 그 절차가의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또 생각보다 좀 보수적이고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어쨌든 기관이다 보니까 대학 기관이다 그렇죠. 보니까. 대학교들이 좀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되게 딜레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빨리 바꿔야지 동물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안 죽는데 안 아픈데 학생들한테도 이건 진짜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의 잘못이라기보다 어떤 그 단계를 거쳐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제가 살았던 삶과 다르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네.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저희 스스로도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가 그러다가 여러 고민 끝에 이제 나와서 아카데미를 사설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대학에서 정말 잘 배워온 잘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 노하우와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이제 아카데미를 한번 잘 꾸려보자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사설 아카데미를 꾸려서 이제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좀 더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가르친 친구들을 다시 제가 가르치던 학교로 보내요. 네. 그러면은 교수를 이제 정리를 하시고 네. 이제 이 교육기관을 이제 따로. 그렇죠. 사실은 교수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학교를 관두면 아카데미를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제가 사육방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는 곳들은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살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걸 둘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당연히 나는 해야 될 것들이 우선적인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대학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카데미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또 그렇게 아카데미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또 가르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학생들이거든요. 가르치다 보니까 또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갈망이 또 계속 생겨요. 되게 되게 이거 하고 있으면은 이게 하고 싶고 이걸 하다 보니까 다시 이게 하고 싶고 이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달라서 재미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같은 교육 안에 특성물을 가르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고 처음 하는 경험한 친구인지 아니면 이 분야를 직접 선택해서 나중에 업으로 삼으려는 친구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다르니까 그게 너무 재밌고 두 개 다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임이 돼서 올인을 할 수는 없으니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제 또 마침 좋은 기회가 와서 이제 겸임으로 지금 이제 동신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루만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수업하고 그러면서 또 균형을 좀 맞춰가고 있는 중. 그 와중에서 밸런스를 좀 맞추셨네요. 네. 한 가지가 지금 제일 힘든 밸런스가요. 네. 이제 슬슬 막 창작을 다시 해서 빨리 음반을 내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찬 거예요. 뮤지션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한 욕구가 엄청 차올라가지고 이제 슬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근데 비중 조절 밸런스를 좀 적절히 잘 유지해놨어야 되는데 그 창작을 하는 래퍼로서의 비중을 너무 죽여놓고 나머지에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돌아가는 과정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다시 이제 창작을 하고 근데 또 창작도 저도 이제 오래 했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창작물들이 조금 쌓인 게 많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싶진 않고 했던 주제 또 하고 싶진 않고 같은 주제를 똑같은 표현으로 하더라도 뭔가 다른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싶은데 그게 좀 마음에 들게 안 나오니까
계속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 창작에. 내 스스로의 작업물에 대한 만족도도 채워지지가 않고. 그래서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죽여놓고 이제 뭔가 다른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웠던 것조차도 제가 느낄 때는 형님의 그 디스코그래피에서의 또 필요했던 서사 같아요. 그게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20대 시절 그리고 30대 시절에 네. 아웃사이더만이 할 수 있었던 얘기에서 뭔가 이제 그 더 성인이 된 입장에서의 쌓여 있는 메시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네. 되게 통찰력 있게 딱 잘 네. 말씀해 주시네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래퍼라기보다는 사실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래퍼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가사로 담기는 건데 이제 제 삶이 바뀌면 분명 담기는 메시지와 주제도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분명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녹아들이고 쌓이고 쌓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대 아웃사이더가 하는 이야기에 분명히 그 저변이 되고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될 텐데 그게 뭐가 될지 저도 진짜 궁금해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이게 저도 보고 싶은, 저도 마주하고 싶은 40대 아웃사이더의 어떤 창작물들. 그게 이제 언제 나오냐가 관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뭐 싱글이든 정규든 내고는 계셨던 걸로 좀 확인이 돼서 네, 아예 진짜로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놓으면 안 되는 개념과 다르게 막 끌어오를 때가 당연히 있잖아요. 네. 막 쓰고 싶고 막 쓰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창작물을 내지 못했던 거긴 한데 그래도 틈틈이 매년 그래도 한두 장씩은 계속 싱글이라도 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꾸준히 하고는 있었고요. 이제 올해나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 세대 때는 사실 싱글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냥 항상 그 최소 뭐 EP나 미니 앨범 정도 단위였지. 그래도 미니 앨범도 사실 거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어찌됐건 계속 정규 형태로 음반을 만드는 게 되게 익숙했었고 그래서 한 앨범을 만드는 작업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막 2년 정도는 됐었단 말이에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그 동안 담겨 있던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아야 되는 게 앨범이었다는 거였는데 지금 이게 좀 다른 느낌이죠. 빨리빨리 시대가 지나가니까 또 빨리 소비되니까 빨리빨리 느낀 걸 빨리빨리 내는 것도 또 능력이고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때그때 나를 바로바로 담는 것보다는 뭔가 말씀하신 서사 한 앨범에 들어가 있는 내가 살아온 그 1년간의 서사를 쭉 담아내는 과정. 그렇게 고생 끝에 그 서사를 담아내서 풀어냈었을 때 전달될 수 있는 효과가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단발적으로 물론 좋은 음악들 되게 많지만 자극적이고 빠르게 넘어가는 음악보다는 조금 덜 사랑받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꽤 오래 들을 수 있는 서사를 가진 정규 형태의 음반 네, 최소한 10곡 정도를 가지고 내가 담고 싶었던 거를 1년 정도는 담아낼 수 있는 최소 그런 음반을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싸이월드에서 네. 그 피에로의 눈물이 되게 네. 유행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실례가 안 되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제가 되세요? 96년생입니다. 96년생. 31살이에요. 네. 네. 제가 되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랬겠네요. 네네. 네, 그 이후로 이제 뭐 고등학생이랑 대학생 좀 이제 넘어갈 때쯤에 이제 형님 완전 최전성기 피크를 찍으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틀 수 있는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90년대생들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은 평생 간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네.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까지의 작업물들을 뭐 피처링이든 아니면은 형님 개인 앨범 단위든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노래들 그런 정수가 담긴 음악을 만드시는 세대이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굳이 뭐 지금 현재 막 요새 세대들이 펀칭으로 빠르게 해서 그냥 믹막 그냥
넘겨서 릴스 바이럴하고 이런 스타일로 굳이 뭐 안 가셔도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은 없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유,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 파충류 얘기를 조금 하다가 이제 디스코그래피 얘기로 넘어왔는데 제가 좀 준비했던 질문들이 조금 아무래도 있어요. 네. 일단은 그 요새 유행하는 게 네. 늑대 거북이가 좀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빅나티. 네, 스윙스 빅나티에서 이제 네. GGM 킴보라는 래퍼가 네. 늑대 거북이라는 걸 사실 여러 번 사용했었는데 네. 이번에 한번 확 피크가 돼가지고 심지어 그 캡슐로 네. 그 가차 뽑기로 해가지고 네, 가차. 네. 근데 인형도 만들고 네. 티셔츠도 발매를 하거든요. 아, 진짜로요? 늑대 거북이를 아예 그냥 와. 근데 GGM 킴보 그 분도 그 아마 제 생각인데 형님이랑 만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동물에 관심이 엄청 많은 아티스트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늑대 거북이를 좀 잘 아시는지 일단 여쭤보려 했습니다. 아니, 네. 거북이 릴스를 봤거든요. 근데 네, 그게 네. 늑대 거북이는 아닌데 2억짜리 무슨 네, 엄청 알다브라 코끼리 무거운 거북이. 네, 네네. 네. 늑대 거북이는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가 접하기 되게 쉬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접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이 됐어요. 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2022년 10월 28일에 지정됐을 거예요, 아마. 그 날짜까지 기억하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디스전이나 이런 걸 볼 때 저희도 막 그 늑대 거북이를 갖다는 이런 얘기 하자마자 네. 사실은 재미만으로 볼 수 없는 게 관련 업종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늑대 거북이는 함부로 키워서도 안 되고 늑대 거북이를 이동할 때 허가로 받아야 되고 이 늑대 거북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 늑대 거북이가 또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지만 그 친구를 밖에 나섰을 때 얘도 생명이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부터 막 신경이 드는 거죠. 생각이. 그냥 그 뭐 삼엄한 메세나폴리스의 경비를 뚫고 늑대 거북이를 스윙스 집 앞에다 갖다 놔라고 하면은 네. 저러면 안 되는 데부터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신고는 했을까? 저거 합법적인 개체인가? 생태 교란종인 이유가 지금 아마 늑대 거북이가 바빠서일 수도 있어요. 스윙스 형 집 너무 갔다가 바빠졌어요, 네. 릴보이 형 집 갔다가 빅나티 집 갔다가 지금 정신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바쁘네요, 진짜. 엄청난 친구예요, 늑대 거북이는. 그러니까 좀 진짜 생태 교란종이 된 이유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커지는데 이걸 집에서 잘 키우기 힘드니까 다 이제 버린 거죠. 유기를 한 거죠. 이게 귀여워서 이렇게 들여와서 그렇죠. 이렇게 해볼래 했는데 이렇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네, 그리고 무섭거든요. 이제 커지면 실제로. 그래요? 악력이 치악력이 거의 500kg. 500kg면 뭐냐면요. 1초에 500kg의 무게가 때려대는 정도로 입을 닫는 거예요. 늑겁이랑 악겁이, 늑대겁이랑 악어거북이. 엄청 손을 넣으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거의 잘리는 거네. 네. 한 번 물면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럴 수밖에요. 사실 이제 그런 가사나 어떤 그런 의미를 보면 또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요. 늑대 거북이가 이제 보통 거북이들은 원래 사람이 손을 대면 움찔해서 숨어야 돼요. 그러려고 등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이 손을 대거나 누가 움직임이 있으면 입을 들이밀어요. 공격적이군요. 이게 위험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그러는데 네. 이제 거북이에게 이제 등갑, 복갑이 있고 배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복갑이 있어요. 복갑이 밑에고 배갑이 위인데 그럼 이제 복갑이 그 보통은 위아래가 다 단단하게 이렇게 피부와 뼈가 변형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안에 숨으면 완벽히 숨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늑대 거북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쪽에 이 배 쪽이 퇴화돼서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십자 모양으로 퇴화되어 있고 다리 부분이 원래는 다리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살이 다 보일 정도로 갑이 적은 거죠. 그럼 얘는 숨을 곳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 거북이는 그런 식으로 배가 퇴화가 돼가지고 숨을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숨지 않고 들이밀게 됐던 거예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네. 거기다 악력은 또 엄청 세죠. 네. 그리고 또 엄청 빨라요. 거북이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수생 반수생 거북이는 사냥을 해야 되는 스냅퍼들은 진짜 빨라요. 반응 속도가 0.078초예요. 0.078초면요. 사람이 눈을 깜빡거리는 거 정도 돼. 이거보다 빠른 거예요. 네, 이거보다 누가 헉 들어왔을 때 눈을 감잖아요. 이거보다 빠른 속도로 그냥 채가는 거예요. 와, 형님 속사포 랩 정도로 그냥 그 정도라고 느끼면 되겠네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유기가 됐었을 때 다른 종들을 다
그냥 파괴하듯이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먹이사슬 생태계를 이제 무너뜨린 거죠. 키우기 어려워서 어디다 두면은 얘네들이 먹고 살려고 그쵸. 거기 있는 생태계를 다 파괴를 시켜버리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합법적으로 집에 가정에서는 키울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원래 키우던 사람들이 유예 기간 동안 먼저 신청을 해서 네, 환경청이 신청을 해서 정식 허가를 받은 그런 분들만 저는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키우고 계세요? 네, 그걸 이제 교육기관에서 또 교육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합법적으로 정식적으로 신고된 개체를 키우고 있죠. 네. 그러면 이름도 붙여주셨네요. 저희 거북이들이 늑대 거북이를. 저희 늑대 거북이들은 네. 그 처음에는 그냥 뭐 이리 뭐 왜냐면 이리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늑대곰한테 늑대야 이런 게 좀 웃기잖아요. 아, 네네.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 4마리 정도 데리고 있는데 네, 이리, 길이, 네, 비리, 삐리 뭐 이런 라임을 이런 식으로 맞췄네요. 이름을 좀 붙여서 네, 아까 말씀했던 뭐 알다보라 코끼리 거북이 이런 네. 친구는 제가 6마리 키우는데 뭐 알다. 네, 배우다, 읽다, 쓰다, 말하다, 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고, 네, 아, 나중에 그 늑대 거북이들끼리 이제 사랑을 해서 만약에 아기가 생기건 혹은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은 뭐 킴보, 나티, 윙스 뭐 이렇게 좀 붙여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괜찮네요. 네, 그거 뭐 재밌잖아요. 괜찮네요. 네, 네, 사람들도 더 관심 갖고. 그렇네요. 네. 지금 늑대 거북이에 대한 니즈들이 대중분들이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아서 아마 많이 놀러 가시지 않을까 한번 보려고 실제로 야 저게 진짜 늑대 거북이야 이러면서 그럼 옆에 이제 귀엽게 뭐 변기 같은 거 이렇게 굿즈로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런 게 원래 사업가로서 딱 필요한 건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배짱 장사를 해야 되는 거라서 맞아요. 누가 봐도 지금 유행이니까 뭐 이런 그렇네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네.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아무튼. 근데 그 보니까 그 늑대 거북이 말고도 이제 다른 거북이 보니까 2억 네. 정도 하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무게도 많이 나가고 해서 네. 평균적으로 그냥 그런 거북이 종류들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희소 가치에 따라 좀 달라져 있어요. 네, 개체 수라든지 네, 희소 가치에 따라 달라져 있고 그래서 그 2억짜리 거북이는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라고 해서 지구상에서 2번째로 커지는 육지 거북이에요. 다 컸을 때 300kg 넘게 커지는. 와, 300kg요? 수명도 최대 250살까지 살 수 있는 네, 초장수 거북이죠. 저희가 먼저 가겠네요. 네, 거의 3대가 키워야 돼요. 아. 근데 저도 이제 하늘나라 가면 저희 딸에게 집 대신 거북이를 대신. 물려주고 아. 저희 딸도 또 물려주고.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런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살아있는 네. 생명체를 주는 거니까. 이 파충류는 사실은 지능이 거의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감정도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청계천 같은 데 가면 이제 거북이 막 분양받게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한 마리 분양받으려고 그러면 외롭다고 2마리 키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파충류들은 지능과 감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분리불안이 없어요. 그럼 오히려 한 마리만 키워도 돼요. 오히려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감정적인 그런 교류가 아니라고 오히려 생각해서. 적절한 선에서의 어떤 교감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특수동물 파충류들이 꽤 많이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강아지에 비해서 일반 강아지에 비해서 일단 털이 안 달렸기 때문에 포유류에 비해서는 그러면 아이랑 키웠을 때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알러지에도 그러네요. 네,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네. 월이나 네. 뭐 야옹야옹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그러니까 조용하게. 네, 소음에서도 훨씬 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리불안이 일단 없다라는 거. 그럼 동물한테도 외로움을 못 느끼고 말 그대로 얘가 잘 살았던 환경에 대한 서식지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서 환경 구축만 잘 해놓으면 그러면 얘는 주인이 없어도 외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사 딱 내가 잘 해줘야 될 것만 해주고 그리고 교감하고 싶을 때만 교감하고 적절한 교감, 적절한 거리, 적절한 온도 요거를 맞춰주면 되다 보니까 좀 인기가 있죠. 제가 아는 또 다른 그 파충류를 키우시는 래퍼분 중에 네. 노스페이스 갓이라는 맞아요. 저도 네. 파충류 키우시는 거 봤었어요. 네, 그 형님도 이제 막 박람회도 자주 가시고 네. 뭐 이래가지고 보면은 집에 진짜 그 뱀부터 무슨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들기는. 네. 그래서 한 달에 그냥 정말 그냥 입문자들이 그냥 귀여운 어떤 뭐 도마뱀이나 네. 이런 거 뭐 한 마리씩 뒀다고 쳤을 때 네. 한 달에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아니요. 정말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요.
네, 특히 요즘에 가장 많이 키우는 대중적으로 인기받는 친구가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도마뱀이에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게코 도마뱀은 정말 많은 분들이 키우고 네, 있거든요. 릴스에서 떠가지고 봤어요. 네. 키우기 좋은 도마뱀. 맞아요. 속눈썹이 엄청 귀여운 네. 요만한 도마뱀인데 네. 그 친구를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다 커도 사이즈가 작고 일단 그리고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나 이 먹이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거의 대부분 파충류 도마뱀들이 충식, 이제 곤충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귀뚜라미나 뭐 미러미라든지 이런 걸 먹여야 되는데 살짝 좀 징그럽다고 그 살짝 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요 크레스트 게코라는 종은 이제 수많은 연구 끝에 이제 슈퍼푸드라고 하는 사료만으로도 100% 이 친구가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는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루 사료에 물을 타가지고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처음에 사육장 세팅을 하고 이 친구를 분양받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주는 먹이와 칼슘제 정도 이 정도를 유지하는데 한 달에 처음에 세팅을 했다고 치면 한 달에 사실은 한 달에 몇만 원이 안 들어가요. 네, 몇만 원이 뭐 사료 한 번 사면 그래도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 먹이거든요. 근데 사료값은 14,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네, 그럼 사실 괜찮네요. 네, 얼마 안 들어가는 오히려 거죠. 그 반려동물보다 훨씬 그렇죠. 적게 들어가네요. 네, 훨씬 적게 들어가죠. 제가 그 살짝 조금 그러니까 벌레를 이렇게 먹이는 거는 그렇게 두렵진 않은데 네, 이제 뱀 같은 경우는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냉동실에 마우스 네네. 네, 마우스를 이제 그 해동을 해서 이렇게 네. 주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약간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형도 저한테 말씀 주신 게 처음엔 자기도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아무렇지 않아진다. 네. 오히려 익숙해져서.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적이긴 한데 먹이인 거잖아요. 그 마우스들은 이제 먹이용 마우스로 생산된 친구들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하림 닭 같은 개념이죠. 하림닭. 아 걔네들한테 그냥 할인 다. 네. 아. 그런 개념인 거니까 우리가 약간 그 선입견을 조금 띄고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네, 뭔가 우리는 마주하지 않았던 걸 마주했을 때 뭔가 이질감을 갖고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주다 보면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점 더 그 먹이 종류를 또 다양하게 늘려가고 저희는 또 먹이를 또 연구하고 하거든요. 네, 다양하게 그냥 사람도 밥만 먹을 수 없고 그쵸. 맨날 고기만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맨날 채식만 할 수 없는 것처럼 네. 먹이 다양성이 또 중요해요. 아 네. 여러 가지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네. 중요하군요. 또 동물들에게도 우리 인간처럼 동물 5대 자유라는 게 있어요. 네. 얘네도 마시고 싶을 때 마셔야 되는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 자유가 있고요. 얘네도 아플 때 치료받아야 되는 자유가 있고요. 얘네도 물리적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은 벗어나야 되는 자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 윤리의식을 통해서 지켜나가면서 동물을 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을 때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는 뭐 동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사실. 모든 환경을 정말 많은 개체를 동시에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결국은 이 자유를 최대한 신경 써주면서 이 친구들도 행복하게 살려면 풍부화 훈련을 해줘야 돼요. 네, 풍부화 훈련이 뭐 행동 풍부화, 먹이 풍부화, 이런 식으로 놀이 풍부화. 네. 그러면 왜냐면 같은 것만 하고 있으면 얘네도 심심하고 지루하고 발달이 편협적으로 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먹이도 종류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줘봐야 되는 거죠. 네. 경험을 좀 많이 그렇죠. 하게 네. 해주는 거군요. 그걸 통해서 얘네들도 어떤 조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좀 다양성을 확보를 해주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금류를 또 많이 먹여요. 아까 마우스는 가장 일반적으로 먹이는 거고요. 이제 뭐 메추리, 병아리 이런 것들. 살짝 무서운데요? 벌써 그 습성이 올라오는데. 근데 저희도 뭐 사실 뭐 치킨 먹고 백숙 그쵸. 먹고 네. 따지고 보면은 네. 인간이 제일 잔인하죠. 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제 그 아웃사이더로서의 그리고 래퍼로서의 그런 거와 관련된 질문으로 한번 스위치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개인적인 얘기부터 한번 할까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 종교를 여러 번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개신교였다가 가톨릭이었다가 불교로 바꿨는데 저 근데 위키 맞아요. 그쵸. 위키예요. 네. 뭐 혹시 좀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아니 사실 저는 종교가 원래 없는 무교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종교 원래 없는데 그 군대에 갔을 때 입대했을 때 네. 입대 가면 의무적으로 종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훈련소에서. 네, 네네. 네, 훈련소에 갔을 때 아, 여기서 이번에 뭐 초코파이 준대 하면 절로 뚜루루 가고 여기서 햄버거 준대. 햄버거 주면 절로 가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때는 또 같이 이게 어울려 다니는 것도 중요했었고 사실은 또 이제 저는 일반 병으로 갔는데 어쨌든 연예인 출신이다 보니까 다들 저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어요. 아, 유명하니까. 네. 왜냐면 그래야지 다른 전우들도 같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 효신이 형님이랑 박효신 형님이랑 같이 네. 동반 입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둘이 훈련소에서 네. 그 또 하필 저희가 12월 22일인가? 그때쯤 네, 입대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입대를 했어요. 겨울이네요. 네. 그러니까 훈련소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한 이틀 있다가 크리스마스를 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 반주도 없는데 이제 저는 외톨이를 부르고 형님은 눈의 꽃을 불렀던 슈퍼스타들 왔다. 이때 귀하다. 이런 경험 귀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줘야지만 또 저희 내무실랑 훈련병들한테 또 막 이렇게 초코파이어 막 이런 걸 막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또 했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가서 또 노래도 해드리고 여기도 한번 가서 얼굴 비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세례도 받고 이렇게 됐던 거고요.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원래 무교였는데 불교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학문적으로.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군에 입대한 다음에 자대 배치받고 정식으로 이제 불교 쪽에 좀 관심을 더 갖게 돼서 아무래도 단절된 곳에 있다 보니까 정교 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은 불교 공부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불자가 됐죠. 저는 종교는 지금은 이제 불교입니다. 네네. 제가 그 이제 본명인데 네네. 그 불자를 불교 불자를 써요. 아 진짜로요? 근데 그게 불교의 의미는 아니고 네. 제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있을제 이제 그 표기상 불란서라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그래서 그 불자를 빌려 와서 음만 썼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태어나셨어요? 네네네 어렸을 오. 때 그래서 6살 때 이제 한국 왔었는데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저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는 무교긴 한데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엄청난 그 정말 불교를 불자시구나, 네. 네. 근데 항상 궁금했던 건 그거 이제 항상 절 가서 뭐 할머니가 막 진짜 무릎도 안 좋으신데 엄청 막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오시는데 불교가 가져다 주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메시지나 네. 아니면은 매력 같은 거를 네. 좀 형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좋았던 건요. 누군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누군가들이 앞서 걸어갔던 길을 쫓아가는 과정이 좋았어요. 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네, 현명한 현자들이 걸어갔던 과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치를 쫓아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둠을 뚫고 빛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또 만나게 되는 관계들, 이런 관계들에 어떻게 대해야지, 어떻게 처우를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끊어야 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쫓아가다 보면 힘드니까 알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스스로. 네. 그러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 어찌 됐건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지만 누군가에게 또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걷어내는 과정이 불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쫓아가다 보면 계속 걷어내야 되고 비워내야지만 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한테 매달려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고 있던 나한테 계속 고민하다 보면 결국 하나씩 걷어내고 딱 알몸에 나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걸 마주하는 순간 되게 행복해지는을 또 느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또 끝이겠지만 또 사람은 그걸 한번 느끼고 나서 또 다시 걸어가다가 또 많은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럼 또 다시 그걸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들. 주기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쫓아가면서 나를 비워내고 진짜 나는 누구인지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계기를 준다라는 게 저는 이게 되게 멋진 학문이고 멋진 종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면은 돼가 아니라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계속 가야 되는 과정을 나를 돌아보는 과정. 그게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강요가 없으니까 또. 네, 강요가 이렇게 없고. 믿어야 된다, 또 네. 믿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더라.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느꼈던 적도 있다더라. 너도 경험해보는 게 어떻냐. 이런 느낌이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불교가 가르쳐준 이 덜어내는 그리고 또 앞서 지나갔던 현자들의 그 길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는 그 절차에서 뭐 직군이야 이제 뭐 형님은 래퍼로서 그리고 전 유튜버로서 네. 항상 저희는 관심과 이 그쵸, 네. 평가와 이런 걸로 먹고 살아왔던 직업들이고 이게 그쵸. 저희의 숙명 아닌 숙명이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불교가 가져다주는 힘이 되게 엄청날 것 같긴 하네요. 네. 뭐냐면 휘둘리지 않는 자존감을 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되게 많은 숫자, 되게 많은 데이터, 시선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얽매이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부질없다라는 걸 느끼긴 해요. 정말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공부하다가 제가 가장 좀 행복하다고 느꼈던 건 무대에서인데요. 저는 예전에는 처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노래를 가진 신인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신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명하면 뭐 떼창도 부르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환호를 해주니까. 근데 언더그라운드 때 그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하기 전에 내 라이브를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호를 안 하더라도 정말 몰입하게 만드는 게 진짜 잘하는 라이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항상 제 음악의 완성도는 라이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방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그거를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그 과정이 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희열 플러스로 그다음 내 노래가 사랑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아래에서 함께 해줬을 때 느끼게 되는 행복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게 제 음악 인생의 거의 한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다른 쪽 공부를 하고 불교에 대한 공부도 하고 동물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 그런 행복도 중요한데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무대 위에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바뀐 시점이 한 30대 후반쯤에 왔거든요. 이건 뭐냐 관객이 있든 없든 관객이 날 좋아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없이 오늘 내가 무대 위에서 지금의 내가 의도한 것들을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건 의도해서 이 부분을 이 구간을 이렇게 표현하자. 평상시 이렇게 했다면 오늘은 좀 다른 기분이 다르게 표현하자. 오늘만큼은 내가 톤 분배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몰라도 내 스스로는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무대에 올라가는데 그게 의도한 대로 됐었을 때 진짜 나는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구나라는 감동이 오고요. 사람이 반응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게 의도한 대로 안 되고 나면 난 아직도 부족하구나라고 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고 의도한 바를 잘 얼마나 전달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나면 사람들이 시선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 반응이 있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어.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꼭 랩 퍼포먼스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네. 저도 제가 남들은 뭐 영상을 통해서 알아봐 줄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표현이 돼 있고 내면은 이제 그 의도가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안 되는 대로인데 내가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그래야지 이 채널의 고유의 정체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사포 랩의 창시자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글로벌적으로 속사포 랩이라는 개념은 뭐 많았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너무 독보적이신 입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근데 한 4년 정도 전에 가오가이님이나 뭐 키치유지님께서 빠른 랩에는 그루감이 없다라고 디스를 하셨었는데 네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편인지.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저는 사실 누군지 잘 몰랐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키즈 카페에서 대걸레질 하고 있었고 너무 바쁘고 지금 현생 살고 딸 양육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코로나 이거에 바빠 있는데 그래서 힙합이란 장르나 어떤 아티스트들과의 교류라든지 그런 관심도 되게 멀어져 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때는 사실은 되게 좀 반가웠어요. 네. 오히려 랩 게임에 날 초대를 해줬네 이런 느낌으로. 원래 그렇잖아요. 랩 게임이라는 건 무조건 나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거나 유명한 사람을 네, 타겟팅으로 해야지만 사실은 얻어갈 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타겟이 된 사람은 굳이 내가 얘랑 급이 안 맞는데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원래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오랜 시간 좀 멀어져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이유로든 여전히 나를 그렇게 타겟팅 했다라는 건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재밌긴 했었거든요. 재밌었네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모처럼 좀 힘들었던 시기에 여러 감정을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또 넘길까 이러다가 그러다가 좀 생각보다 상황이 커지더라고요. 막 조광일 또 이렇게 아티스트가 또 다시 늘어나고 막 이렇게 네, 같이 좀 막 속사포 랩을 또 하시는 분이 또 새로 나왔고 해서. 네, 그러면서 나도 그럼 한번 지금 이 시기 때 마침 딱히 할 것도 없겠다. 한 번쯤은 한 맞디스를 한번 해볼까? 그게 저 상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타겟팅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한 번도 그런 맞디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모두나 혹은 나 스스로에게 한 번은 그런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때 처음에 이제 늙은 개라는 노래를 네, 만들어서 냈던 거였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계기가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지나보면 되게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루브라는 것도 좀 상대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느끼는 자기만의 어떤 그루브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속사포 랩이라는 그 스타일 안에서 만들어내는 저의 그루브가 있는 거거든요. 빠르니까 그루브가 없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루브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루브가 없으면 빠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그걸 랩이라고 인식을 안 하겠죠, 사람들이. 이 속사포 랩인데 이 분야에서 이 정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창작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그 안에 충분히 그루브감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나 사람들에게 당연히 와닿게 된 거거든요. 저만의 그루브감이 있었는데 그냥 그걸 상대적으로나 극단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냥 일반 BPM의 분배 비트에다가 랩을 하는 그런 느낌의 그루브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서로가 목표로 하는 그루브감이 달랐으면 당연히 뭐 저보고 그루브감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긴 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그루브 안에서 재밌고 즐겁고 충실하게 전문성 있게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뭐랄까 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후배격이 되는 이제 조광일 님이 네. 또 나오셨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빠른 랩에 대한 디스를 맞디스곡 할 때 네. 마치 아웃사이더 형님을 그런 분과 나를 엮지 마라. 내가 더 위다라는 듯한 네. 어떤 자기의 프라이드를 좀 내세웠어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 그냥 형님을 보시는 조광일님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 저는 같이 네. 작업해보고 싶어요. 오히려. 네네네.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거의 1, 2순위입니다. 네, 저는 조광일이라는 아티스트랑 하온이라는 아티스트. 네. 둘 다 좀 랩을 빠르게 하시는 네네. 요 두 편이잖아요. 아티스트랑은 꼭 언젠가는 작업을 해보고 선후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의 어떤 뭐 지켜야 될 뭐 이런 것들은 나이에 따라 뭐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선후배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작업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두 아티스트는 되게 영감을 많이 주는 이 트위스팅을 텅 트위스팅을 하는 거를 주 스타일로 하는 래퍼들 중에 저는 단연코 둘이 탑 제일 티어. 네, 네. 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요. 저랑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되게 재밌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저는 되게 명확하고 깔끔하고 정확한 스타일로 딕션을 밟는다면 이제 조광일이라는 아티스트는 되게 터지는 음들이잖아요. 파열. 네, 파열음. 예전에 비트박스를 또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소리를 터트리는 거에 대해 좀 특화된 제주들. 타격감을 주려고 네, 하시고 그쵸, 네. 형님께서는 좀 부드러움 속에서 그루브감과 그쵸, 빠름이 있죠.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면 같이 작업해보면 또 다른 느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쉽게 성사되지는 않지만 여러 아티스트의 서로의 상황과 타이밍이 있으니까 언젠가 그런 작업이 성사되면 매니아들이나 대중들에겐 되게 재밌지 않을까. 재밌는 그림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김하온님 얘기도 하셨는데 네. 김하온님의 매력은 네. 뭐라고 느끼셨어요? 원래는 명상? 명상이란 포인트를. 네. 아니 메시지가 고등 래퍼 때부터 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의 메시지를
촌스럽지도 않고 유치하지도 않게 그렇게 표현을 해내는데 그걸 그런 속사포 랩 스타일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서 와 정말 음악이나 예술에는 삶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아티스트 그 하운이라는 친구도 보면 뭐 흑화됐다라는 네, 뭐 시절도 있고 점점 이렇게 네. 변화해 나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쇼미더머니 정상에 딱 쓰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서사가 딱 그려 있는 저는 스토리와 서사가 있는 아티스트 서사가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서사는 항상 완벽할 수는 없는 거고. 꺾일 때도 그쵸.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 서사의 중간중간에 어떤 변곡점에서 어떤 행보를 찍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계속 내려만 가고 계속 올라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변곡점을 적절한 시기에 잘 찍고 있지 않나. 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좀 다 같이 하는 그림들 있으면 되게 네.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확실히. 뭐, 네. 그러면 뭐. 진짜로. 네. 거기에 네. 그 아까 창시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사실 그 제 친구 중에 배치기의 타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친구랑 아마추어 때부터 이제 처음 이제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강동구 쪽에 있었어요. 배치기가. 그때는 4인조였어요. 네. 그때 활동하던 아티스트들이 뭐 덕화이엇도 그렇고 네. 그때 덕화이엇도 팀으로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도 이 아마추어 시절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팀이었어요. 배치기가. 강동 최강 배치기 이래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음악을 조금 더 늦게 시작했었고 그 친구들보다. 근데 그 대회에서 딱 봤는데 그때 속사포 랩을 기철이가 타기가 하는 걸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진짜 이렇게 빠르게 트위스팅을 하면서 저렇게 랩을 할 수가 있구나.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초창기에는 좀 목소리를 단단하게 하고 좀 지르는 느낌으로 빠르게는 안 하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철이 랩을 보면서 빠르게 하는 게 진짜 좀 멋있다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좀 영향을 받아서 좀 빠르게 많이 해봤어요.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연구를 하고 좀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속사포 랩에 제일 먼저 많은 영향을 줬던 건 사실은 타기예요. 네. 그리고 저랑 다른 방식으로 속사포 랩에 저는 초일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예전 세대에 그래도 여전히 또 랩을 하고 있는 속사포 래퍼 뭐 저랑 뭐 탁이랑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광일 그다음 뭐 김하온 이런 아티스트가 신세대. 네 같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면 저희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신혜도 되게 재밌겠죠. 그러면은 속사포 랩에 대한 니즈나 유행이 조금 다시 네.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속사포 랩은 유행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속도라는 거에 본능적으로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내재되어 있는 속도 본능이 질주 본능이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나 장르처럼 표현을 하냐 아니냐에 따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다른 거지. 잘 생각해 보시면 쇼미더머니 1부터 지금 12, 10위까지 나왔죠. 까지 우승한 팀 중에 절반 이상 속사포 랩을 스타일로 하는 래퍼들일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스피드감을 가져가는 그쵸. 아티스트들. BY 그렇죠. 바비도 그랬고요. 그렇죠. 또 누구 있었죠? 베이직. 음. 네. 이 돌아보면요. 사실 그 속도감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난 속사포 랩이라고 포장하지 않는 거지. 내 자기 정체성을. 그러네요. 네. 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빨라지는 구간에 대한 진짜 그 열망과 갈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니즈를 충족시켜줬을 때 사람들이 희열이 탁 오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사포 랩은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트렌드가 네. 변화함에 따라서 아예 이제 뭐 싱랩이나 네. 멜로디컬한 것들 네. 혹은 본토 힙합에서도 펀칭으로 네. 얘기를 했을 때 더 진실된 얘기들을 쓸 수 네. 있다는 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힙합의 양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뭐 전자음악이나 그렇죠. 튠 네. 관련된 것도 많고 이러한 좀 파편화된 힙합 현상 속에서 네. 형님께서 이제 내보이시고 네. 싶어 하시는 음악에는 네. 이런 것과 관련 없이 형만의 음악을 좀 고집을 하실 건가요? 네, 저는 그냥 처음이나 지금이나 가사라고 생각해요. 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사실은 되게 어렸을 적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건 힙합 음악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도 음악 선생님이었고 고모도 재즈 피아니스트였고 형도 재즈 피아노를 하고 이래서 그런지 목소리 없는 음악을 듣고 자랐어요. 클래식이랑 재즈만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랩을 하게 된 계기도 물론 투팍의 체인지, 투팍이라는 아티스트를 알게 되면서 많은 계기를 갖게 됐지만 사실은 그 투팍의 매력을 느꼈던 것도 이스트코스트, 웨스트코스트 힙합 비트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그냥 그 서사가 담긴 가사였었어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삶이 내용을. 담긴 그 가사를 보고서 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서슴없이 다양하게 해도 되는 장르, 오히려 그래야지 더 사람들이 열광하는 장르. 아 이게 힙합이구나. 그래서 어떤 장르적 색깔이나 비트의 색깔에 대한 관심과 개념 연구보다는 저는 이제 나를 어떤 방식으로 랩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죠. 힙합이라는 장르 전체보다는 랩에. 그렇게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어떤 장르 비트 위에다라도 랩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고. 하지만 장르가 다 바뀐 비트 위에다 랩을 해도 저 래퍼가 항상 쫓아가는 그 가사적인 메시지는 느껴져야 된다. 그래야지 저게 아웃사이더다. 저게 누구다. 라는 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서사적이고 좀 더 저만이 쓰는 가사. 다른 것은 약간 저한테는 원래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안 중요하진 않지만 덜 중요한 거죠. 저한테는 그냥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사와 메시지가 제일 중요해서 앞으로 아웃사이더다운 그런 메시지와 가사를 계속 보여주는 거 대신 더 깊어져야 되겠죠. 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좀 이제 속사포 랩이랑 그 다음에 디스전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디스코그래피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다시 조금 디스전에 포커싱해서 얘기를 네네. 좀 드리면은 최근에 스윙스 빅나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사실 스윙스라는 친구랑 뭐 친하거나 막 그러진 않지만 옛날 쇼미더머니 할 때 그때는 이제 인사를 나누고 했지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아티스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사가 네, 그 서사가 계속 이뤄지는 네, 분이잖아요. 계속 이뤄지고 그 변곡점을 계속 찍어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사업적인 부분을 확장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엔터를 운영해 본 사람만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싸컴즈를 네.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아티스트로서 회사에도 있으셨었고 네. 스나이퍼 사운드.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회사를 운영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이제는 저는 다 이해하게 돼서 네. 근데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고 얘기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은 게 있어서 굳이 정말 얘기하지 않고 진행되는 되게 많은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관여를 할 거면 사실은 혼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을 관여 안 하고 믿고 음악에만 전념하라고 회사가 원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를 삼을 때 보면 항상 결국 그런 회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는. 그게 불만을 갖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말 안 했을 뿐이지 이걸 말하고 나면 결국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이해가 갔던 거고 저도 옛날에 그런 문제 있었을 때 이야기를 차라리 할 걸. 차라리 할 걸 이런.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 더 일이 복잡해지고 해야 될 말도 많아지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넘어갔던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요즘 시대 때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스윙스처럼 차라리 오픈을 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예전에도 네. 그 하이라이트 레코즈 네. 이제 해체되던 시기에도 한 30분 정도 팔로알토 형님께서 네네. 그렇게 해명하셨던 부분도 있고 한 거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그 해명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입장에 대해서 확실히 말을 하는 것이 스스로한테도 서로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게 좀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히려 꽁꽁 숨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 일이 커지더라도 그러면서 대중들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획사를 운영하면 원래 저작권만 알았다. 저작 인정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대중들이 알게 네. 됐잖아요. 이제. 네. 뭐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선입분기점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항목은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 자체도 이제는 대중들한테 우리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주게 되는 거고 그 지식과 정보와 상황을 토스한 상황에서
한 다음에 이제 대중들의 판단을 이제 기다리는 그것도 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조금 더 투명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러면은 형님께서 보시는 건 뭔가 스윙스, 빅나티 뭐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나았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판 자체를 봤을 때 대중들이 몰랐던 부분까지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그쵸, 좀 네네. 방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는 사실 당사자들이 아니면 사실 그렇죠, 네, 맞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 맞죠. 네. 대신 항상 희생은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무언가 어찌되건 이런 상황이 나오고 나면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니까. 둘 중 한 명은 네. 리스크를 거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또 이것도 결국은 그 아티스트가 살아남아서 계속 나아간다면 그 아티스트의 단단한 서사가 되겠죠. 또 하나의 네. 서사의 다음 변곡점을 어떻게 그쵸, 찍냐의 그런 네. 네. 그래서 멋진 아티스트들이니까, 사랑받는 아티스트들이니까 분명 더 성장하는 서사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웃사이더 얘기다 보니까 전성기 시절 때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엄청 어렸거든요. 네. 대단했잖아요. 여전히 외톨이나 주변인 네. 이런 저작권료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요즘엔 일반 다른 요즘 아티스트들이 얼마 저작권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과거랑 이제 스트리밍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저 때는 제가 원래는 언더그라운드 때 그리고 이제 데뷔 초창기 1집 남자답게 활동하고 네. 이랬을 때까지는 저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저작권료가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언더 때도 연인과의 거리라는 노래가 이제 네네.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노래방에 등록이 네. 되고 막 이러면서 불렀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작권료가 막 300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오. 제 주변에는 막 몇만 원 안 나오고 몇천 원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이 그랬어요. 당시 사실은. 기준으로 네, 2, 300 이렇게 나왔었어요. 300이면은 네. 물론 이렇게 분기별로 조금씩 더 많이 나온 달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정도가 나왔어가지고 2, 300씩 나왔으니까 와, 되게 저작권이 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었죠. 그래서 창작을 열심히 하게도 되고. 네. 근데 이제 이 집 외톨이가 터지고 났을 때는 일단 터지고 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네. 이제 그게 몇 개월 뒤에 정산되죠. 네, 3개월 네. 뒤에 이제 정산이 되는데 첫 네. 정산이 첫 정산을 기다리는데 나도 궁금하고 다 궁금한 거야. 하루하루 설렜겠네요. 저 얼마나 나오나. 네. 근데 딱 봤는데 앞에 딱 일자가 딱 찍혀 있길래 우와, 드디어 내가 1,000만 원대를 받게 됐구나. 네. 와, 그래서 엄청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이거 봤더니 1,000만 원대가 아니라 억이 나온 거예요. 와.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300만 원에서 억으로. 네, 외톨이를 가지고 1억 정도 되는 한 달의 저작권료를 물론 매달 1억은 아니었지만 이제 첫 딱 들어왔었을 때 거의 와, 이게 정말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으면 그 숫자가 이 정도까지 보답으로 돌아오는 숫자구나.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랬고 지금도 다행히 제 노래는 이제 노래방에서 많이 불려지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저작권료가 나오는 항목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은 일단 노래방 쪽이거든요. 실제로 거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네.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는 막 이제 무제한 스트리밍으로 바뀌고 막 정액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졌잖아요. 네, 저희 때는 그나마 싸이월드 때는 도토리 하나 구입하는데도 네, 한국에 도토리 구입을 네, 네, 네. 막 700원인가 그랬었잖아요. 네. 저작권료 음원 저작권료가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현저히 다시 줄어서 그냥 몇백만 원 정도? 그래도 꽤 네, 많이 그 정도? 나오네요. 네, 그 정도는 계속 네. 나오긴 하는데 네. 과거에 비하면 진짜 엄청나게 다시 또 줄어든 거죠. 네. 네. 근데 또 음악 활동 다시 하시면서 또 근데 저는 이제 형님 보면서 생각한 거는 오늘 대화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힙합은 라이프 스타일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네. 일단 아티스트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랩 아카데미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네이밍 센스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다른 사업으로서도 바쁜 와중에서도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음 앨범을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뭔가 물론 수익적인 것도 있겠지만 네. 꼭 그것 때문만에 이 행위를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게 삶이니까 네네. 하는 거라는 확신을 좀 받았어요. 그냥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직업으로 따지면 가수와 교수 두 가지를 계속 유지하고 싶거든요. 네. 이게 반인반수 같은 개념인데. 네. 그냥 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더 행복하고 멋스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 가수로서의 삶에만 막 치중돼 있었을 때 너무 행복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배움을 쫓는다거나 네, 무언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하는 거에서 이제 멀어져 버린 시기였거든요. 우리가 사실 의무 교육이 있고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는 어찌 됐건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걸 하지만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에 취직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딱히 공부를 하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일상생활을 맞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맞아, 벅차니까. 그랬는데 저는 계속 배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잘 잊어버려요. 아, 저는 되게 흡수가 빠르고 되게 잘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뭘 받으면 또 스트레스도 금방 빼버리고 뭘 받으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잘 흡수하는데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제가 저를 봤을 때는 계속 무언가 채워넣어야지 또 빠져나가고 채워넣어야지 빠져나가는데 그 체험이 어찌됐건 경험에 대한 건 항상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으니까 지식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좀 무게감 있는 책임감 있는 지식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물학이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인간도 어찌됐건 영장류고 생태계 한 구성원으로서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또 내 나름대로 계속 창작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삶을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두 가지를 계속 해야지만 그게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원하고자 하고 의도하고자 한 만족 내 스스로의 만족 자아 성취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나에만 치우치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걸 쫓아갈 거고 여기 좀 잘 녹아서 담긴 음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것 네, 같아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사실. 것 같아요. 충분히 또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또 다음 네. 포인트로. 일단 뭐 제가 준비한 인터뷰 질문지는 여기까지인데 네네. 오늘 좀 어떠셨는지 한번. 아니 생각보다 훨씬 되게 정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행도 잘하시고 정리도 잘하시고 이게 하나하나 다시 짚어가면서 또 정리하고 그 다음 나가시는 게 오기 전에는 어떤 분이 하는 채널일까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왔는데 오고 나서는 좀 사석에도 한번 보고 싶다. 너무 네, 좋죠.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되게. 다음에 뭐 기회가 네. 된다면은 파충류를 좀 좋아하는 네네. 킴보라는 네네. 아티스트나 아니면은 네. 노스페이스가 아. 같이 한번 좋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저도 또 많이 저를 다시 한번 제가 걸어온 길, 걸어가야 될 길을 조금 되짚어 볼 수 있는 살짝 좀 네. 정리에 도움이 됐나요? 네네.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 네. 네. 오늘 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형님과 같이 재밌는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게스트 추천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웃사이더 형님이 이제 가시는 행보 및 하고 계시는 뭐 이런 파충류 사업 같은 것들 궁금하시면은 들어가셔서 저희 늑대 거북이 한번 보러 가자고요. 보러 오세요. 네, 지금까지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